제국의 12달. 고대 이집트에서 1년 살기. 도널드 P. 라이언 지음. 출판사 타인의 사유. 나일강의 어부 네페르. 농부 바키의 밀밭 가장자리에 우뚝 솟은 땅 위에는 어부 네페르의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다. 네페르는 집을 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둑을 향해 어슬렁거리며 내려갔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별반 신경 쓰지 않았다. 야자수 잎으로 지붕을 이고 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진흙으로 벽돌을 빚어 세운 집 안에는 누워 자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깔개와 이불, 그리고 베개 역할을 하는 세탁해 접어둔 옷가지가 전부였다. 사실 네페르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있을 때가 없었다. 나일강의 어부로 살다 보니 늘 물과 진흙탕 속에서 물고기 비린내와 씨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그의 생활은 신경 쓸 일 없이 늘 단순했으며 일 역시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느긋하고 재미있게 해나갔다. 물론 나일강의 변덕스러운 흐름은 물에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했다. 물의 흐름만큼 위험한 악어와 하마도 있었다. 이집트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인 악어와 하마는 매년 어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네페르의 아버지와 그의 두 형제도 불과 몇 년 전 하마에게 목숨을 잃었다. 성난 하마가 물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 거대한 입을 벌리고는 세 사람이 타고 있던 조각배를 덮쳤던 것이다. 무서운 야수의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은 배에 타고 있던 세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강둑에서 그 광경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던 네페르는 그저 비명을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중에서야 겨우 강 하류에 떠오른 아버지와 형들의 시체를 건져냈을 뿐이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선한 고기를 찾는 악어와는 다르게 하마는 초식동물이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성난 하마의 공격은 순순한 악의 그 자체로 여겼다. 그래도 네페르는 어부라는 직업에 대체로 만족했다. 다른 일거리나 직업이 지닌 안 좋은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를 몰고 나갈 때마다 좋든 나쁘든 언제나 깜짝 놀랄 새로운 일들을 마주했기에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다. 강둑에 도착한 네페르는 먼저 와서 어제 망가진 그물을 손질하던 동료 어부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들은 대부분 네페르와 비슷한 또래로 손발이 잘 맞았고 그중 몇 명은 그의 사촌이기도 했다. 이 어부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네페르의 삼촌이었다. 젊은 어부들을 고용한 삼촌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빵과 맥주는 물론 잡은 물고기의 일부를 노동의 대가로 제공했다. 오늘도 나일강을 지켜주시는 하피신께서 축복을 허락하셔서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기를.
네피르가 소리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할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는 무리와 그대로 강둑에 남는 무리로 나뉘어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나일강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은 거의 없었다. 어부들은 물가에 내놓은 배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배는 강변에서 꺾어온 가벼운 파피루스 줄기로 만들었다. 파피루스 줄기들을 모아 단단히 묶어 만든 여러 개의 다발을 연결해 군데군데 매듭을 조이고 배의 양쪽 끝부분을 각각 줄로 묶은 뒤 당겨 배의 바닥에 고정하면 훌륭한 배 한 척이 완성된다. 이 작은 어선에는 작살과 삿대, 그물이 담긴 광주리, 그리고 나무로 된 곤봉 등이 실린다. 모든 준비와 정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잘 말려서 둥글게 엮은 파피루스 줄기를 배에 싣는다. 이 파피루스 줄기들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하는 일종의 구명대 역할을 한다. 모든 준비를 끝낸 두 척의 조각배는 습지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오늘 네페르는 가깝게 붙어 움직이던 배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그물 치는 일을 지휘할 예정이었다. 어부들은 두 배 사이로 그물을 던졌다. 그물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모여들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나일강에는 물고기 말고도 수많은 잔해물과 수초가 떠다녀서 이것들이 그물에 걸리거나 아예 그물을 찢어놓기도 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야자수를 비롯해 배가 부풀어 오른 개코 원숭이, 다른 어부들이 버린 그물,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 그물에 걸리는 별별 기이한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네페르는 배 한가운데 균형을 잡고 서서 다른 어부와 함께 그물의 양쪽을 붙잡고 들어 올렸다. 늘 해오던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옆에 있는 배를 향해 던지자 그쪽 어부들이 그물을 붙잡아 중간 부분을 그대로 강물 속으로 가라앉혔다. 몇 분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린 뒤 두 척의 작은 배는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돌렸다. 물가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물을 끌어당기자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외에 물에 흠뻑 젖은 식물과 죽은 따오기 등이 한데 뒤엉켜 올라왔다. 누군가 나무곤봉으로 물고기가 아닌 다른 쓰레기들을 밀어서 치웠다. 그리고 다시 강으로 떠나기 전에 주의 깊게 그물을 살피고 정리했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 강둑에 서서 낚싯대와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수확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보이는 한 늙은 남자가 있었다. 강 저편에 멀찌감치 홀로 선 타누니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강물 위를 가만히 노려보며 작살을 이리저리 겨냥했다. 때로는 좋기 수십 분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은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마침내 작살을 던지면 종종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커다란 물고기가 잡히곤 했다. 심지어 늙은 타누니 혼자서 네페르와 그의 동료들이 그물로 잡은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다. 젊은 어부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도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솜씨를 발휘하는지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애매한 대답만 해줄 뿐이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귀로 들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지. 그리고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게다가 참을성도 꽤 있고 말이지. 그렇게 타누니는 별반 시간도 들이지 않고 광주리를 가득 채운 채 집으로 돌아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쉽게 물고기를 주워 담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물고기가 가득 찬 광주리를 어깨에 둘러맨 두 어부가 땅 위로 솟은 메마른 길을 가로질러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 시장으로 향했다.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던 네페르의 삼촌은 광주리 안을 살펴보며 늘 그렇듯 별반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광주리 안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들을 꺼내 젊은 어부들에게 한 마리씩 건네며 옆에 놓인 그들의 하루치 일당, 즉 빵과 맥주 단지를 손짓해 보였다. 내일은 좀 더 애를 써봐. 언제나처럼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견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반응이었다.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 미라를 만드는 마후는 멤피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시신 방부 처리 전문가였다. 그런 마후의 지휘 아래 천막 안에서의 모든 준비는 마친 상태였다. 그의 조수들은 파라오의 시신을 운반하라는 총리 대신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족을 미라로 만드는 작업은 대단히 드물게 이루어졌다. 마후는 몇 년 전에도 웨벤세누 왕자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 적이 있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만든 웨벤세누 왕자의 미라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파라오 아멘호테프의 묘지 안 작은 방에 완치되어 있었다. 파라오의 시신 처리 과정은 최고의 예를 갖춰 치러질 예정이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미라로 만들 때 주고받는 농담이나 신체 부위에 대한 조롱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현신인 이집트의 파라오가 드디어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마후는 향냄새와 불빛이 감도는 지방의 어느 방부처리 시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필요한 도구를 정리하고 천연 소다와 아마포 같은 준비물을 나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부 시신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제거한 내장을 각각 그릇에 옮겨 담고 시신을 기름으로 닦는 정도의 일을 허락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미라 제작 기술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최고 상류층의 시신을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받게 되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드디어 아메네모페트의 명령이 떨어졌다. 마후는 파라오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 들것을 들고 침실로 들어섰다. 시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지만 마후는 조용히 나타나 시신 위에 아마포 천을 덮고 들것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자 옆으로 모두 물러났다. 마후를 따라온 4명의 조수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가 끝난 천막까지 시신을 천천히 운반했다. 아멘호테프의 시신을 처음 마주한 마후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지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신의 현신을 미라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다. 이 일을 하면서 파라오를 마주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했던 파라오 투트모세 3세였는데 그것도 벌써 26년 전의 일이다. 들것을 천막까지 운반하는 조스의 몸이 잘게 떨렸다. 천막 입구에 서 있던 경비병들이 문을 열어 젖혔고 마후와 조수들 그리고 파라오의 시신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의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가장 깨끗하고 비싼 기름이 담긴 향아리, 최고급 아마포, 다양한 금속 도구 등등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방부 처리에 미라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천연소다였다. 멤피스 북서쪽 사막에서 발견된 이 백색의 가루는 수천 년 전부터 건조제로 사용되어 왔다. 시신을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으므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미라 제작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막대한 양의 천연소다를 정기적으로 운반해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신이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시신을 떠난 영혼, 즉 카가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비록 육신은 생명을 잃었어도 자신의 사원 벽에 그려둔 수많은 재물과 관에 넣은 장식품의 도움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뒤 모두 미라가 되거나 그럴듯한 묘지와 사원을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집트 사람 대부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마후는 이집트 제국을 위해 일해온 평범한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면 사막 가장자리에 파놓은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함께 묻는 재물이나 장신구도 맥주 몇 단지의 부적 목걸이 아니면 머리빗 정도가 고작이었다. 반면 형편이 좀 더 넉넉해 더 많은 재료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집안에서는 기본적인 내장 적출과 방부 처리 과정을 진행한 뒤 가격이 저렴한 아마포분대로 시신을 감싸서 장식 없는 소박한 관에 넣기도 했다. 이처럼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고인을 존중하는 매장의식을 치렀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정성에 따라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었으며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미라를 만들면 저승에서 편히 쉴 수 있기는 해도 살아 생전의 모습을 간직한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저 소금에 절인 생선과 더 비슷할지도 몰랐다. 반면에 파라오나 귀족들의 시신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 처리하면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후는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파라오 아멘호테프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아마포 천을 걷어낸 마후는 자신이 처리할 대상을 실물로 확인했다. 핏기 없는 피부에 바짝 말라붙은 몸, 여기에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뜬 모습은 이집트 백성들이 우러러 보았던 강인의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다.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모여든 마후의 조수들은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은 모습으로 각자 조심스럽게 시신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 바로 시작하자. 마우가 명령하자 조수 중 한 사람이 향긋한 향이 진동하는 향나무 기름 몇 병과 최고급 아마포 다발을 가져왔다. 조수를 돕는 견습생은 등불을 켜고 주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일을 맡았다. 아멘호테프의 시신이 얇은 석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다. 석판의 가장자리에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을 모으기 위한 홈이 파여 있었다.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미라로 만드는 첫 단계는 시신을 완벽한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낸 뒤 부패를 막아주는 기름을 문지르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 작업으로 내부의 장기 대부분과 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마우가 직접 나서 조수가 들고 있는 쟁반 위에서 날카롭게 날을 세운 흑요석 칼을 집어들었다. 다른 조수는 최고급 천연소다가 들어있는 큰 그릇 몇 개를 두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후는 최대한 경건한 자세를 취하며 아멘호테프의 복부 왼쪽 아래에 칼을 찔러 넣었고 그 안에서 몇 번 칼을 고쳐 잡은 뒤 대각선으로 깊이 살을 갈랐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후는 갈라진 살의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번들거리는 덩어리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꺼낸 창자를 준비한 그릇에 담았다. 창자에 딸린 다른 부위들을 칼로 잘라낸 뒤 그릇을 즉시 천연소다가 담긴 항아리로 옮겼다. 다음은 심장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을 꺼낼 차례였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간과 위장, 폐를 떼어낸 뒤 따로 건조하기 위해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았다. 마후는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감각으로 각각의 장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심장에는 흠집 하나 남기지 않도록 놀라운 솜씨를 발휘해 모두 제거했다. 아마포 뭉치를 건네받은 마후는 장기를 꺼낸 시신의 끈적거리는 내부를 야자기름으로 닦아낸 뒤 더러워진 천은 커다란 흰색 항아리 안에 따로 치웠다. 이 다음부터는 시신의 얼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다. 조수가 아멘호테프의 머리를 뒤로 젖혀서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동안 마후는 가느다란 끌을 조심스럽게 파라오의 코 속으로 집어넣었다. 숙달된 솜씨로 나무 명치를 몇 번만 두드리면 두개골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렸다. 뚫린 구멍 안으로 갈고리와 주걱을 쑤셔 넣어 힘을 주고 흔들면 두개골 안에 뇌가 작은 덩어리로 부셔져 밖으로 나왔다. 남은 부분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신을 뒤집고 머리를 들어 올려 콧구멍 밖으로 흘러나오게 했다. 야자기름으로 시신 내부를 닦은 뒤 몸을 뒤집어 두개골 안에 남은 것들을 빼낸 다음 마지막으로 수지를 들이붓고 작은 천으로 콧구멍을 틀어막아 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게 했다. 조수들은 속이 텅 빈 아멘호테프의 몸을 다시 깨끗하게 씻겼고 여러 구멍도 야자기름으로 빚은 술과 향기로운 기름으로 닦아냈다. 속이 비어버린 시신의 형태를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 천연소다로 채운 작은 주머니 몇 개와 아마포 다발을 넣은 뒤 내장을 꺼내기 위해 절개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봉합했다. 그리고 시신의 양팔을 상체를 가로질러 수평으로 고쳐한 뒤 시신을 나무 상자 안으로 옮겨서 그 위에 온몸을 덮을 정도로 천연소다를 가득 부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정성 들여 암마포천으로 시신을 감싸고 약 70일 후 왕실의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태베로 운송할 준비를 한다.